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자 케알릭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전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같은 신기술들은 창작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문화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고 창작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 문화예술의 유통과 소비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뜨거운 이슈, 지브리 스타일의 생성형 AI 이미지 열풍이 던진 질문이라는 타이틀로 문화예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 창작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기술 발전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다층적인 영향,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사회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글일치 스튜디오의 정일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의 전영균 사회협력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윤재 신한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루트소리 연구소의 김나영 대표님께서 창작자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미나 진행 관계상 발제 내용이나 패널 토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포스트잇에 소속과 성함, 질문을 적어서 현재 스태프에게 전달해 주시면 청중과의 소통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순서로 오늘의 논의의 문을 열어주실 정일진 대표님께 발제를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7 정글 스튜디오 정일진 대표입니다. 저는 영상 콘텐츠와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발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브리 스타일 생성형 AI로 이렇게 그림을 만드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이죠. 대한민국 전체 전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저도 그렇고 제 지인들이 다들 프로필 사진을 익숙한 그림체, 일러스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게 뭔가 해서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지브리 그림으로 그림을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게 뭐냐, 나도 지브리인가 뭔가 좀 만들어 달라.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작품이죠. 누구나 청춘의 노스텔지어를 좀 느낄 수 있는 애정에 맞지 않는 추억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던 좋은 스튜디오입니다. 저도 많은 추억을 갖고 있고요. 이웃집 토토로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인생이 좀 녹아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에 챗GPT 오픈AI CEO인 샘 얼트만이 본인의 구 트위터였죠. 그 계정에 자신의 프로필을 바꾸면서 AI is cool, I gues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지브리에 대한 표현은 없었어요. 따로 언급하진 않았죠. 하지만 누구나 봐도 저 그림은 지브리풍의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AI가 지브리풍의 그림을 프로필 사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사진을 그냥 딸깍 지브리풍의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하면은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은 이러한 상황까지 낳게 됐는데요. 국내 뉴스였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바꿔드립니다 해서 당근마켓에 1,000원에 판매하는 상황도 올라왔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프로필을 지브리 그림으로 바꾸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국내 챗GPT 이용자가 1월에 비해서 3월 31일에 그 신규 다운로드 수가 31만 건이 늘어나면서 저 지브리 그림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프로모션 마케팅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YTN 뉴스에도 따르면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원래 79만 명에서 125만 명까지 상승하면서 엄청난 효과를 이루게 되었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간과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전 좀 느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오늘 포럼에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희가 간과한 것들은 세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요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지브리프사를 딸깍 간단하게 얻으면서 한국인, 특히나 동양인 남녀노소의 얼굴을 오픈 AI에게 학습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제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도 나도 이 유행에 참여하면서 생성되는 이미지들로 인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AI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여준 건데요. 지금 챗GPT를 이용한 AI 이미지 10장 생성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량이 스마트폰을 완전 충전하는 전력량보다 더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샘 얼트먼도 이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다들 이미지 생성에 좀 쉬어주시겠어요? 저희 GPU가 녹고 있어요 라는 웃기지 않는 해프닝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세 번째 저희가 또 다뤄볼 부분은 결국에는 저작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많이 존경합니다. 2020년도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스튜디오 지브리는 우리가 이 작품들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 중요한 작품들 8작품 총 400개의 주요 장면을 저희한테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상식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라고 직접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저희가 사랑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지브리 그림은 이렇습니다. 한 장 한 장 그들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고 그림만 보더라도 마치 공간과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어떤 애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그림들은 저는 영상을 만든 사람으로서 초당 못해도 15장에서 많으면 30장의 그림을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리게 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올해로 84세 나이로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정말 이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서 은퇴를 번복하고도 아직까지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딸깍, 요거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밈인데요. 딸깍, 대딸깍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처럼 간단한 입력 하나만으로도 지브리 풍의 그림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지브리 풍의 그림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왜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죠. 상업적인 광고로 만들어지거나 지브리의 그림의 주제들은 대부분 반전, 평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그림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지브리 프사를 만드는가라는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무리하고요. 같이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이 던지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신 정윤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제가 각 주제를 제시하고 각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I가 만든 작품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포함해서 AI와 협업하는 예술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창작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예술가 이 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자유롭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영균 먼저. 네. 네, 카카오 전영균입니다. 발제 좀 잘 들었고, 이제 사실 요 지브리로 이제 변환하는 요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됐었죠. 이게 저 역시도
그 제 개인적인 사진을 올리기는 좀 그래서 이제 지브리로 옮기니까 좀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좀 미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하나의 메이크업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제 법적인 이슈 뭐 이제 이창범 교수님 계시고 이게 충분히 이제 뒤에서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 대해서 규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실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조금 거론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AI는 여전히 도구다. 여전히 도구고 창작의 본질은 인간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 제 기억에 그 소설책이나 이런 거 이문열 작가의 뭐 삼국지 같은 거 이제 200자 원고지 지금 있는 존재조차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200자 원고지에 쓰고 있었습니다. 200자 원고지에 연필로 볼펜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컴퓨터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작성한 글이 연필 원고지에 작성한 글보다 더 가치가 낮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수단만 바뀌었을 뿐 도구만 바뀌었을 뿐 결국 인간의 기획 의도 창작의 그런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 그 작품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요런 AI 도입이 되고 요런 AI가 뭔가 뭐 인간의 그 직업을 뺏는 거 아니야? 인간의 이런 본질을 뺏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기술이 계속 진화하면서 하나의 수단이 바뀌었다. 하나의 그냥 도구가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인간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의 창작 의도와 기획이 들어간다면 사실 그 다음의 도구들은 그냥 부차적인 수단일 뿐이지 이거를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AI가 개입이 되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용자가 이게 AI가 사용이 되었다 아니면 AI가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뭐 워터마크라고 부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진의 같은 경우는 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뭐 꼬릿말처럼 이 글은 뭐 AI 뭐 클로드를 이용해서 작성되었습니다라고 우리 보통 요즘은 기사 같은 데서도 많이 보실 거고 최근 그 삼성 갤럭시 그 최신형 스마트폰을 쓰시면 AI 기능을 쓰시면 그 밑에 이제 워터마크로 왼쪽 하단에 이 그림은 AI로 만들어졌습니다. AI를 이용해서 되었습니다라고 워터마크가 붙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저작권 보호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신뢰 확보, 그 다음에 이제 딥페이크 방지에 이런 공공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충분히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AI가 기술의 진화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면 이런 이제 신뢰성과 창작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들이 오히려 좀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냥 AI 이거 너무 무서워 도입하면 안 돼가 아니고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런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윤재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법적 측면 뭐 이런 쪽에서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의미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아이들이 제 대학생 아이들이 바꿔주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제 사진을 제 의도로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에게도 그렇게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브리 스타일로 그 알트만 그 대표가 말했듯이 GPU가 녹고 있다. 그 대표 사장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장난스럽게 사진을 인간의 창작 의도 없이 장난스럽게 던지는 그 사진 한 장이 우리가 기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가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많은 지구인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AI 돈을 벌려고 하는 AI 업체가 자기들이 수많은 AI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악의적인 목적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창작 활동으로 인해서 문화가 증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한국인의 대부분 60대, 70대 할아버지조차도 손자, 손녀에게 내 거 이것도 해줘 라는 목적으로 어떠한 플러스되는 이익 없이 오로지 손해만 끼치는 목적으로 AI를 가동시키는 목적, 물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겠죠. 이거에 전 지구인이 한국처럼 동참을 하게 되면 결코 AI의 미래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국회에서 한 15년을 근무했었는데요.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20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이 인공지능 AI를 접했던 것은 2005년경이었고 그 뒤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7년에 지능영도법이 통과시키는 데에 제가 한 2년 정도 연구를 하고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AI 생성이 인지형 AI에서 생성형 AI로 이제는 에이전틱 AI로 이제는 피지컬 AI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이미 저희는 받아들였고 이제 에이전틱 AI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 도중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장난스럽게 말하는 수많은 AI에 필요한 에이전틱에 필요한 AI들의 물질들, 사진들을 막 여러분들은 장난스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의 미래가 밝을까요? 이렇게 장난스럽게 AI를 활용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에이전틱 AI가 활성화될 거고 2040년경으로 예상됩니다. 그 뒤에 그 에이전틱 AI가 피지컬 AI하고 연결됐을 때 지금 앞으로 4년 뒤, 5년 뒤, 6년 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장난스럽게 활용하는 AI가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2005년도에도 네트워킹형 AI를 지능형 로봇법과 연결시키려고 했을 때 저는 피지컬 AI 하나만 적용되고 네트워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와 그때 산자부가 치열하게 다퉜고 당시에 과기부가 졌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이제 네트워킹형 로봇으로 에이전틱 로봇으로 2030년이 되면 다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저작권 문제, 스타일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점검할 겁니다. 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왜? 규제 중심에서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포기했고 대한민국도 여러 사업자들이 규제 중심으로 가는 것들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몇 달 안 됐죠. 규제를 3년 동안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논의가 하겠죠. 이번 정기국회 때. 그리고 국정자문위원회에서도 아직은 의사결정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시민단체들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AI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예상하는 2030년보다 더 암울한 미래가 더 빨리 올 겁니다. 스타일권 풀려질 겁니다. 언젠가는 풀려질 겁니다. 아직은 법적 제도화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어떤 것보다 AI는 규제 중심에서 혁신 위주로, 완화 위주로, 혁신형, 산업 위주로, 지원 위주로 막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연 인류의 미래에 바람직한가? 방금 발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마케팅 수단으로 동원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긍정적, 포지티브 영향인지 네거티브 영향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질문들이 7가지 주셨더라고요. 다 오케이입니다.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는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 자체가 규제 중심에서 혁신, 성장 위주로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다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에서 AI에 한해서는 탄소 배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발전할 거랍니다. 예, 맞습니다. 중국 다음에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발전할 겁니다. 근데 그 미래가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전 세계가 탄소를 줄이는 방향에서 20년, 40년을 노력해 왔는데 대한민국은 그 물결에 동참한 지가 2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탄소 중심으로 탄소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활용할 겁니다. 자동차 업계, 철강 업계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보다 AI 업계 하나가 배출하는 양이 더 많을 겁니다. 앞으로 5년 뒤면요. 방금도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휴대폰 충전 하나 분량밖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 하나 던졌을 때는 그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30초 만에 이미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30초 만에 이미지 안 나옵니다. 왜요? 너무 많은 사람이 넣어서. 지금은 제가 오늘 또 어떤 학생한테 한번 넣어봐. 돌아가는지 보자. 10분이 돼도 안 나옵니다. 20배 이상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휴대폰 하나 충전하는 양보다 휴대폰 100대 충전하는 양보다 더 많을 겁니다. 사진 한 장 전환하는 양이요. 여러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같은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생겨야 됩니다. 오전 중에도 인터넷 시민에서 AI 시민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오전 세션이 일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오늘 같은 자리가 앞으로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이 일어나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과연 AI 업체에게 이용은 안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작의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창작의 도구로서 사용돼야지 그렇게 장난스럽게 휴대폰 100대를 충전하는 양을 그냥 던지는 정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질문 주시는 것들은 제가 하나도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7가지 내용 다. 그런데 그 7 스타일권, 저작권, NFT, 추구권 다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많은 주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논의할 주제가 조금 많아서 조금 짧고 핵심 위주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제 김나영 대표님께서 일자리에 관련된 예술가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통 음악을 하고 있고 국악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김나영입니다. 네,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프리랜서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네, 그런 시대에 있는데 AI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반가운 시대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워졌어요. 네, 장난스럽지는 않지만 저희가 해야 했던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단축이 됐고 저는 AI를 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저의 보완점들까지도 분석을 해주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더더욱 창작에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말씀 앞에서 들은 것처럼 저희는 도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일반인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 프로그램, 워드 프로그램 이런 것들 엑셀 다들 쓰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엑셀 프로그램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음악계 안에서 악보 만드는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악보 지금도 못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AI 사용하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활용하고 쓰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 AI 사용에 대해서 선택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AI가 있기 때문에
더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창작에 있어서 저작권이 저희한테는 엄청난 이슈인데요. 저는 이것 또한 사실상 본질은 인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겠지만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작권에 관련해서. 그런데 AI가 만들었던 음악만으로는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사람이 편집을 하거나 어떠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저작권에 동의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년 지금 이번 연도 3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시작부터 AI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을 하면 저작권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은 열린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AI는 그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감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 창작 모든 것들은 예술은 경험에서 기반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예술로 승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AI가 어떠한 음악을 생성을 해줘서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분명히 어떠한 영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 체크 부분으로 해서 AI의 그 영감을 받지 않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어떠한 음악을 들었을 때 분명히 영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AI를 통한 음악 생성은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거 조금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업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생성이 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창작물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예술가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안에서도 어떠한 이용 약관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하지만 저희가 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간의 본질에 따라서 가고 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어떤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두 번째 주제로 잠시 넘어가서 이창범 교수님께 조금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창작가의 권리와 책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창작자는 그리고 AI 개발자는 그리고 플랫폼은 각각의 균형을 어떻게 좀 찾아야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창범 고문님께서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범입니다. 사실상 이 AI를 가지고 법률적 이슈를 다루면은 몇 시간을 다루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 간략하게 피상적으로만 좀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토론하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특히 조윤재 교수님하고는 저는 상당히 대척점에서 의견이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김나영 대표님이 조윤재 교수님하고 같은 입장을 취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도 보면은 AI가 되려면 학습을 해야죠. 학습. 그러면 이 데이터 여러 가지 저작물이나 그림이나 음악을 가지고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한 과정이 적법한가? 많은 저작권자들은 이 학습조차도 저작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만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 그것이 그 저작권 입법 위반인가 많은 의문을 갖게 하죠. 이거는 그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그게 인공지능하고 사람을 비교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생 아이가 시험, 중학생이 고등학생일 수도 있어요. 시험 공부를 위해서 책을 삽니다.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어요. 아니면은 우리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 그런 경험하죠. 미술책을 보고 이제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은 미술책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갖다가 이렇게 번따서 그려가지고 제출하기도 하고 그려보기도 하는데 이게 학습 과정인 거죠. 학습 과정. 그러면 그 미술 원작자는 저작권 침해라고 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 저작권법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썼을 때는 페어 유즈라고 해가지고 공정 이용으로 취급을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이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우리가 길을 가면서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물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식이 쌓이고 어떤 생각이 쌓이고 그러면서 어디서 제가 여기 토론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제 오리지널 지식은 별로 없죠. 다 제가 보고 읽고 들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과정을 만약에 불법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인류 발전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AI 학습 과정에서 학습을 하고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적어도 이런 과정은 법에서 그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페어 유즈로 보는 나라들도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학설로 하다가 2018년도가 2017년도에 법을 만들었고 유럽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의 정도의 차이는 있고 조건은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거나 입법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으니까 이 온갖 그 사업자들이 법이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법이 무서워서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부 제가 이제 그 국무조정실에 제가 규제위원인데 문화체육부만큼 규제에 강한 나라가 없어요. 저작권 말 나오면 쌍수를 두고 거기는 저작 사업자들보다도 문화체육부가 제일 먼저 나서서 방패막이를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다 개인정보보호법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미국의 유럽의 GDPR을 벤치마킹한 거라고 그러는데 절대 GDPR하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의 0에서 100% 차이가 많습니다. 그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습 과정에서의 문제. 그러면 이제 생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풍의 그림들. 사실상 그림이나 음악은 건 풍으로 말하지만은 글로 쓰면은 거의 다 또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글 쓰는 사람도 다른 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고 특히 음악이나 뭐 미술은 더욱더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우리가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하질 않죠. 어떤 저작물이 나왔을 때 동일하거나 적어도 복제와 같은 수준이라고 했을 때 보호를 하는데 그러면 단순히 인공지능이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좀 비슷하다 아까 그런 풍이다 해서 이것을 법으로 의제를 할 것인가 의유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만약에 복사물을 그대로 했다면 우리가 복사기에다가 돈 복사해서 쓰면 불법인 것이죠. 아니면 또 우리가 책을 서점에서 사가지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복제물을 옛날에 저도 대학원 공부할 때 벌써 한 30몇 년 전입니다만은 그때 복제법은 많이 샀어요. 시중 가격보다 거의 10분의 1 가격이니까 그건 명백히 불법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그걸 소화를 해가지고 어떤 풍의 그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볼 것인가. 물론 그대로 복사해서 냈다고 그러면은 그 복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책임을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복사기를 만든 롯데 복사기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걸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시중에서 상품화했을 때 그걸 불법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다만 이제 윤리적으로 바라건대 그렇게 똑같이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봐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법으로 재단했을 때 과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른 나라는 저만치 가는데 우리만 계속 뒤처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역시 생산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개발자가 거기에서 책임질 영역은 없다. 그건 윤리적인 문제다. 그건 사용자의 문제이다. 다만 바라건대 알고리즘을 좀 다양화시켜서 동일한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좀 이 저작권법에 아신 분들은 당신 생각은 틀렸어.
우리 저작권법이 여러 가지 풍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허용한 것은 인간의 창작성을 높이기 위해서 풍부한 상상력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왜 기계한테 그걸 줘? 기계한테 그거 주면 안 되냐고. 기계는 인간도 아니는데 기계한테 그걸 준다고 해서 기계가 무슨 창작력이 높아져?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 AI로 만든 것을 우리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놔뒀을 때 10년 후, 20년 후에 인간의 창작성이나 사회 전체적인 창작력이 높아지는 것인지 쭈그러드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단죄하기가 어렵다. 제가 앞에 세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글 그 검색 엔진 나올 때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것이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미국과 모든 나라가 엄청나게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지금 구글 검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킹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가 그걸 적응하고 거기에 따라 제도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뭐 이제 저도 제가 지금은 인공지능 뭐 윤리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제가 2005년도에 로봇 윤리 선언이라는 것을 몇몇 학자들끼리 진짜로 의미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뭐 여러 나라하고 이제 제공하고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법으로 장당 재단할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은 가이드라인의 소프트한 어떤 롤을 통해서 코드 오브 컨덕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궁극적으로 10년, 20년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저는 질문 꼭지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학습이나 이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는 인공지능 과정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이 생산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AI 모델이랄까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 산업법에 이 이제 AI 모델이나 데이터셋 같은 것은 보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아직 남아 있긴 하는데 판례도 많지 않고 남이 어떤 사람이 이제 정성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데이터셋 또 아니면 AI 모델을 함부로 쓰면 그것이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의 대가는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장치를 우리는 이미 데이터 산업법에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앞으로의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판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기업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의 전영기 수석님께서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카카오를 비롯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보통 이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는 권리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우리 컨텐츠 사후 규제 임시 조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복제 및 전송 중단 요청을 받고 이제 그러면 실제 게시자와 이렇게 소명을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현재 지금 저작권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작권 저희는 이제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절차는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이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AI가 생성하는 컨텐츠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게 인간이 생성한 것과 같은 걸로 볼지 안 볼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이제 법과 이 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그 기존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성한 컨텐츠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권리 침해를 좀 충분히 대응을 해서 창작자들이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유진 대표님께서 어떤 영상 작업 같은 걸 할 때에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창작자이자 어떤 프로듀서로서 좀 역할들에 대해서 좀 요청하신 바가 있다면 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상 제작을 15년 정도 해오고 있고
그 챗GPT가 나온 이후에 생성형 AI로 단편 영화나 영상 제작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 아까 말씀해주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작자들이 이게 대체 어떤 건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잘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AI를 쓸 때 사실 더 먼저 기술적인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대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챗GPT가 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서 보니까 좀 더 제가 만드는 결과물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만드는 AI 창작물들을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호기심들을 되게 이루기 되게 좋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발제 때 말씀드린 지브리풍의 것들을 이제 유행처럼 따라 만드는 것들은 그런 게 좀 결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많이 걱정이 됐었고, 그리고 AI가 만든 창작물들을 사실 손쉽게 남들이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 프롬프트도 AI한테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면 프롬프트를 다시 알려줘요. 게다가 남들이 만든 프롬프트들이 막 그 이런 인터넷 포럼 공간들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도 따라 만들기가 쉽고요. 사실은 또 남들이 만든 걸 그냥 가져와도 이거 내가 프롬프트 넣어서 만든 거야 해도 되는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 창작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잘못된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되게 그 양산형 컨텐츠들이 유튜브 쇼츠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창작자들의 그 어떤 아까 그 나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 의도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창작자들은 AI 결과물들을 어떻게 쓰고 일반인 분들에게도 이 AI들을 이런 식으로 창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다양한 그 사례들을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가 드는 이 창작에 드는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그런 전력의 소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캠페인들도 좀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상이나 사진을 하나 만들게 되면 100장을 뽑게 되면 그중에 2~3장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낭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쓰게 되는 98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사업들도 좀 고민을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제 조윤철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아젠다인데요. 이 부분은 약간 아무래도 법적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이창범 교수님께도 같이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컨대 AI가 생성했던 2차 창작 콘텐츠, 예를 들면 1차로는 AI가 생성하고 거기에 사람이 어떤 기술적인 것들, 자신의 특수성을 좀 반영해서 2차 창작 콘텐츠가 만들어질 경우에 이런 것들을 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유효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 사람들의 궁금증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윤주 교수님과 이창범 교수님께 좀 약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주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좀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학생들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나왔는데 산업디자인학과 학생인데 선생님께서 AI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생은 이제 설치 디자인 학생인데 그 대학 학생은 선생님께서 AI를 사용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교수님의 인식의 차이, 그리고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저는 이제 오늘 대학원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왔거든요. 실내 디자인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었을 때는 AI를 1학년,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당연히 AI를 먼저 사용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왜? 아이애가 지금 아직 전공 수업을 막 배워가는 애가 AI부터 배워버리고 그걸 가지고 하면 이 아이의 실력은 늘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대학원 4학년 정도 되는 선생님한테 학생이 선생님한테 AI로 사용할까요? 그러면 사용하라 그럴 거예요. 왜? 얘는 이미 3년 동안 스스로 학습해서 디자인해서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역량을 넘었고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는 그걸 때 어떤 도움, 기계적인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이가 분명히 틀릴 거거든요.
그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교수님은 다른 분이시지만 저는 그 두 분의 고민을 다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대답했어요. 네가 지금 디자인한 역량이 되니? 아니면 그 역량이 안 되니에 따라서 AI 학습을 먼저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디자인에 자기 전공에 먼저 충실히 하고 내 역량이 올랐을 때, 그리고 내 스스로 AI가 스스로 해낸 거를 그대로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I가 준 것을 나의 창작 의도에 맞게 수정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출했을 때는 교수님이 이 아이의 창작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AI 학습의 결과물을 예술 작품으로, 디자인 작품으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이 내 창작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창작 의도를 알 수 없고 그냥 남들 만들어준 지브리풍처럼 이걸 만들어줘, 그리고 그 디자인 작품, 그 사진을 그대로 제출하면 그건 작품이 아니죠. 그렇지만 지브리풍 스타일 이렇게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지브리풍 스타일로 만들어졌어도 이렇게 조건들을 많이 걸어서 자기의 의도와 창작 의도를 걸어서 만들어진 그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의 대답이 약간 단계적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작성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그 작품을 만들었을지, 그거에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될지 아닐지.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을 죽였을 때 과실로 죽였나 고의로 죽였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작품이 나왔을 수는 있어요. 비슷한 작품이 나왔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창작자의 의도가 얼마나 개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저작권을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의 그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앞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생성형 단계에서 이제 에이전틱 단계로 넘어가는 2.5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많아질 거고, 3단계 에이전틱 단계로 넘어가면 이런 고민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범 고문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토론해 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하나 좀 추가적으로 들었는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조윤재 교수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AI가 들어갔다고 해서 창작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AI의 결과물을 보고서 이게 창작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지, 그 AI가 활용이 됐다고 해서 창작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화가 안 돼서 그렇지만은 오히려 AI를 가짐으로써 더 많은 풍부한 창작력을 가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많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은 화가, 아니면은 뭐 음악가들만이 전문가로 활동을 했지만은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도 작가로서, 사진가로서, 미술가로서, 음악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훨씬 더 폭이 넓어진다. 물론 전문 전업 그 저작자들한테는 그것이 위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류로 보면은 그것이 결코 나쁘질 않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조금 조윤재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은,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야간에 이제 대학원생들을 가르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15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달라요. 저는 주로 이제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서술식을 시키는데, 그래도 15년 전에 이제 시험 답안지 쓴 거 보면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글을 멋지게 씁니다. 지금 나온 대학원생들한테 서술식 내면은 다 못 써요. 그냥 막 개조식으로 막 핵심 단어만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똑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도표 그래가지고 진짜로 보기 쉽게 아주 짧은 시간에 탁탁탁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것이 좋으냐, 다 대학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학습하기 좋으냐, 이것도 본인의 선택의 나름이지 않겠나. 타고날 때부터 이것을 이용한다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창작 활동이나 새로운 기법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계가 있죠.
적어도 이런 창작, 순수한 창작에 해당되지 않는 창작의 예를 들면 법률이나 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의 결과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또 법률의 결과물이 법조문을 하나 잘못 이용하면 폐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4년간 트레이닝을 받은 그 사람만이 그것을 이제 학습을 하고 이용을 해야지 모두가 그것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스마다 이제 다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조금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제 NFT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 재판매 보상 청구권 대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컨대 이 미술품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 원작자에게 일종의 로열티가 넘어가는 제도인 건데 여기에서 디지털 작품들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분이 분분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작품에 대한 로열티를 통해서 이제 이 NFT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의 시장 진흥 같은 부분도 저는 이제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브리 스타일 같은 이런 유사 모방 작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들도 이제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창모 고객님께 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창작자로서 이제 김나영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또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전영수 수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후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니까 기업의 종사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좀 약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 견해 이제 반대하실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저는 법으로 지금 규제를 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모든 걸 좀 놔둬라. 10년, 20년간 놔둬도 그때 가서 규제를 해도 충분하다. NFT 같은 경우도 로열티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인가는 당사자 간에 저는 계약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계약의 문제인데 물론 그런데 계약서에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그럼 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판단해야겠는데 그때는 이제 종류의 맥락이랄까 가격이랄까 조건이 없었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판화가 있어요. 판화를 계속 찍어내요. 판화를 어떤 사람은 나는 10개만 판화를 찍겠다. 어떤 사람은 50장까지 찍겠다. 어떤 사람은 100장까지 찍겠다. 그에 따라 판화 가격이 좀 달라지고 아니면 판화 자체를 그걸 원본으로 팔 수도 있겠죠. 이것을 그 시장이 법이 개입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화를 만든 사람의 그 의지와 그걸 구매한 사람의 생각에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로열티 구조가 이런 것도 시장에 맞게 어떤 데서는 그게 없고 어떤 데서는 나는 이제 일회성으로만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시장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놔둔 게 저는 좋겠다.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몰라가지고 그 구조를 몰라가지고 덥석 팔거나 덥석 샀는데 그때는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해서 이것은 이제 전후 사정을 봐가지고 그래 네 의견이 맞아 네 의견이 맞아 이렇게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윤주 교수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정 부분 이창범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계약의 판단에 계약자의 의견에 맡겨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기존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넘어오면서 약간 바뀐 게 있습니다. 계약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약관 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관 규제법. 계약 상대방의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으면 정부가 표준 계약서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NFT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플랫폼 업자가 NFT를 거래를 할 때 플랫폼 업자가 개입을 할 거고 그 플랫폼 업자가 원래의 저작자와 나중에의 사려고 하는 구입자 간에 분명히 개입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양이 많을 때는 5% 이내일 것 같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때는 한 10%까지도 갈 것 같은데 그 5%에서 10% 이 사이에 분명히 플랫폼 업자가 개입을 할 거고 그 개입하는 수준이 약관규제법에서 개입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구권은 인정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전인규 수석님, 네. 네, 이 NFT 디지털 아트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다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저작권 관련된 요 유관된 법이 2023년에 통과됐나요? 그래서 지금 1년 뒤에 2024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요 질문에 따라서 NFT 디지털 아트에 대한 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들으면 일단 NFT 자체가 이게 블록체인이 한참 부흥을 했을 때 이제 사실 나오던 거라서 NFT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인기가 내려간 상태고 다만 이제 미술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지 못해서 이거를 이제 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나눠서 이제 요거를 권리를 갖는 하나의 투자 상품, 파생 상품으로는 향후에 판매 잘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유통 방법이 하나로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상 NFT 인기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벌써 이제 NFT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까지는 봐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NFT가 충분히 좀 인기를 얻어서 올라갔을 때에 이런 그 NFT에 대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 같은 경우는 창작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고 또 창작자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가난해서 창작품을 먼저 매각을 했는데 판매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치가 너무 올랐을 때 이제 오히려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NFT가 좀 인기를 얻으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조금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창작자 권리 보호의 수단이 하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인진 대표님께서도 먼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자의 관점에서. 사실은 NFT를 구매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지인들이 많이 이제 도전을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그 법적으로든 그런 기술적으로든 시장이 열리면 좋죠. 근데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좀 걱정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AI의 결과물들이 NFT로 판매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더 고민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 좀 그거는 계속 같이 창작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마음속으로는 바라고 있으나 어떤 시장들이 생길지는 좀 걱정이 많이 들긴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AI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창작 의도, 기획 의도 그리고 약간 사실 본질적인 얘기로 또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작 의도가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 요즘의 결과물들을 저한테만 그게 이런 게 노출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선정적이거나 좀 문제가 되는 창작물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 저희 이런 SNS나 그런 플랫폼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규제나 좀 제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어떤 이제 유명인들의 이제 사진들 두 가지를 이제 넣고서 둘이 이제 키스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막 많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과연 창작 의도와 어떤 게 있을까? 사실 뭐 돈을 바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거기에 또 하나 더불어서 자동화해서 쇼츠 만드는 월 수익 뭐 1억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보다는 좀 더 창작과 결과물들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 쪽으로 많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냥 개인적인 소망이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논의를 조금 이어서 AI 생성 작품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 따라 책임 소재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창작자인 김나영 대표님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3시까지라서 한 10분 정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좀 코멘트랑 질의응답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생성형 작품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 책임 소재를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법적인 관점도 좋지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궁금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창작을 왜 했는가 그런 불법적인 아니면 또는 그런 좋지 않은 부적절한 그런 창작을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예술가라고 하면 그런 창작물을 만들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창복 의원께서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좀 따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법적 관점에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법적 책임 소재와 관련돼서 맞는다면 저는 아까 말한 어떤 기술은 중립적이고 그 기술을 칼로 쓰느냐 무기로 쓰느냐는 이용자의 책임이다. 물론 알고리즘 자체를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만든 거는 이 규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술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거기서 사용자가 예를 들면 창작가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간에 부적절한 내용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에 오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나온 생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통신망법과 이제 부적절한 그 표현물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 온라인상에서 한다고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것이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뭐 해서 있다고 그러면 형법이 될 건데 이게 양쪽이 달라요. 법의 형량이나 모든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 결과물 자체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든지 아니면은 집에 쓰고 있는 뭐 이제 인공지능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차단된 걸 통해서 했던 것이든 간에 차이가 없는데 다만 유통 구조가 달라지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조속히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법 체계를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플로어에서 요청을 하셔서 지금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코멘트나 질의응답하실 김국 교수님 혹시 스텝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게 네. 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다고 하죠. 근데 그 전에도 이미 비행기가 있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10초 이상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9초까지 나는 얘기하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발명가라고 하지만 증기기관이 이미 있었죠. 근데 효율성이 탁월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발명가라고 하거든요. 저는 AI 시대가 마치 비유를 하자면 구텐버그의 인쇄술의 그 전환 같다고 보거든요. 대량으로 지식을 전파시킨 것처럼 대량으로 그 창작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저는 이제 일단 요점부터 말하자면은 뭐 AI 저작법이든지 AI 저작 지침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좀 엉성하고 문제가 많아도 일단 이니시에이션이 돼서 그게 만들어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게 개정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전통적인 저작권은 음악가가 50년인가 돼요. 그게 제가 이제 학습할 때 30년이었다가 50년 늘었어요. 국제 저작권 협회에서 늘어났죠. 근데 50년 후에는 써도 돼요. 그걸 뭐 유행가가 됐든 베토벤 음악이든. 근데 이제 우리가 AI로 저작을 했을 때는 근데 그게 AI 메이커가 음악 얘기했는데 오디오라고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작사를 집어넣으면은 곡이 나와요. 올 봄에 뮤지컬 한 어떤 사람이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렸거든요. AI 썼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많은 그 플랫폼처럼 AI 오디오 같은 데서 너 사용료를 내라, 로열티 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게 50년 동안 받아들이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뭐 1, 2년이라든지 극히 짧게 그 도구의 사용 그 권리를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곡을 만들 때 작사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근데 작사만큼은 이제 창작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작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짬뽕을 하지 않습니까? 편곡 같이 편곡이 이제 쉬워진 거죠. 그래서 편곡을 했을 경우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제 지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사람들이 AI 때문에 무지무지 쉬워졌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대학 갈 때는 다 프로그램 그게 마치 생 노동이에요. 막노동 일꾼 같은 거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도 뭐 AI 맞았지만 그쪽으로는 아예 안 하죠. 근데 지금은 무지무지 쉬워졌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음악 미술의 AI 창작과 그 소프트웨어의 코딩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코딩 아이디어로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만든 뒤에 AI를 도움받는 것과 음악 미술과는 또 차원이 다르니까 그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가이드라인 만들 때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어떠한 것은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조 교수님이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 산수 지금 수학이라고 부르는데 칼큘레이터가 있지만 다 두 자릿수 덧셈 뺄셈 막 곱셈 배우잖아요. 그것은 그걸 배워야 나중에 칼큘레이터 쓰는 대학 수학에 가도 다른 미분 접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쓰는 리포트 쓰느냐 이런 것도 그 훈련이 필요하겠죠. 네 생각을 써라. 또는 어떤 때는 AI를 써라. 이렇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경미 연구원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고요. 그 저희가 시간이 한 9분 정도 남아서 한 3분 정도로 좀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좀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오고 갈 때 조금 답답한 게 예술가들의 이렇게 분류를 좀 세분하게 안 한다는 게 제가 좀 답답하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악 안에서도 장르가 굉장히 구분돼 있고 미술 안에서도 굉장히 장르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순수 미술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도 있을 것이고 그 순수 미술 중에서도 정교하게 이제 그 모양을 똑같이 입는 회화 작가들이 있을 거고 퍼포먼스 작가들이 있을 거고 설치 미술 작가들이 있을 거고 그 분류 장르마다 영향을 받는 정도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문학 작품 안에서도 시인들은 새로운 언어를 창출을 해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선의 의미에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서 시인들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들이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창작 영역에서 어느 영역의 작가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분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창범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모든 문제들에 저는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 학습할 때 그 학습한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플로어에서 질의가 있으실까요? 코멘트를 하고 싶거나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혹시 뒤에 김현기 실장님 혹시 코멘트 잠시 네. 혹시 여기 플로어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의응답하실 분 안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코멘트를 저도 사회자지만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제가 에이프톡이라고 그 기술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 그리고 이제 창작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활동들에 좀 참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협업의 시대여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어쩔 수 없이 약간 낙오되거나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협업의 기회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기고 AI가 미칠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저는 모든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회자이지만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은
분명히 지브리 스타일로 인해서 저작권이라던가 어떤 모방이라던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시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가의 유형에 따라서 정책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김국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저는 협업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그 과정 속에서 기술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네, 해주시죠. 예, 김나영 대표님. 네. 그 저작권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악 분야에 있다 보니 국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없는 게 많습니다. 민요도 저작권이 없고요. 판소리도 지금 저작권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판소리를 가지고 편곡을 한 음악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작권에 걸린 거예요. 네. 저희 스승님과 똑같다고. 네, 그렇게 해서 저작권에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겠지만 제가 엊그제 TV를 켰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알 것 같아요. 달아 밝은 달아 아시죠? 이거를 살아 붙은 살아 하면서 네, 다른 그 가수들이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붙어 있는 살에 대한 어떤 개그 코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작권 어떻게 되느냐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저작권 인접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돌아다닐 때 받는 인접권으로 인식을 하고 예술가들은 그렇게 또 창작을 하는데요. 창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모든 권리를 다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창작자다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법적인 어떠한 그 규제나 지침 가이드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잘 맞춰서 갈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제도나 법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기 이전에 현장에서 실제로 예술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논점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창작자들은 NFT 그 2차적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부분 동의할 수도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더 기울여 들어서 조금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창국 교수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국진 교수님이나 오선님 그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또 조윤재 교수님 아까 이제 인류를 위한 그런 걱정에 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사실상 제가 이제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이라서 저는 인류까지는 사실상 걱정을 못합니다. 환경도 저는 걱정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국이란 경쟁 국가가 있고 중국이란 경쟁 국가가 있는데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측면을 따져보면은 10가지, 100가지도 많아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 따지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조금씩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상체계 같은 것도 있는데 보상체계도 그 막상 도입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5년, 10년은 좀 놔둬보고 보자는 것이고, 가이드라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이드라인도 그냥 대충 아까 가장 좋은 거 있죠. 인공지능 생성물이다.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 거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면은 만들기도 힘들지만 또 그것이 규제가 됩니다. 가이드라인도 결국은 규제가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류 문제보다는 이제 국가의 문제가 더 우선이다. 우리나라 국가의 문제가 우선이다. 또는 환경 문제보다도 우리의 경제 문제가 우선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규제 환경이 우리나라 경쟁 국가들보다 더 나쁜 방향에서는 안 된다. 아무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내 이익이 뺏겼는지 많이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돼서 거기서 과실이 나왔을 때 보상도 있는 것이고 창작자의 권리도 좀 더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애당초에 모든 규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 이제 인류가 발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그걸 생각해 가지고 좀 법이 됐든 지침 가이드라인이 됐든 간에 너무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윤주 교수님. 예, 세상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예방할 건가, 사후적으로 구제할 것인가거든요. 유럽은 사전 예방적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후 구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걸린 놈은 죽인다. 유럽은 안 걸리게 하는 거고, 유럽은 걸리면 그냥 죽여버려. 기업도 제조벌 책임으로 인해서 그냥 파산시켜버립니다. 한국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 것인가? 는 이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는 국가가 정하겠죠. 지금까지는 사전 예방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창작자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를 없애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걸리면 죽습니다.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를 겁니다. 그런데 걸리면 죽습니다. 파산할 겁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사전 예방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사후에 걸려서 범죄자가 될 것인가. 그 판단은 이제 우리 국가가 기존에 했던 방법들을 이제 버리고 미국처럼 다 풀어주라. 대신에 나중에 걸리면 죽여라라는 방법입니다. 사전 예방적 방법이냐 사후 규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분들이 규제를 풀어주세요, 미국같이 풀어주세요 하고 있거든요. 유럽은 물론 유럽도 지금 규제 중립에서 혁신 중으로 가지만 많이 안 풉니다. 일정 부분 지금 자율적 규제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계속 미국 스타일로 원하는데 걸리면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걸리면 죽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요. 왜냐하면 그리고 윤리의식도 높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경쟁으로 가서 미국에서 유학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 방식으로 많이 겠기 때문에 탈법적인 수단, 불법적인 수단 얼마든지 선택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법 위반해서 갑니다. 미국 스타일로 간다고요?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서 사전 예방이 좋을까, 사후 규제가 좋을까, 이거는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사회에서 판단해 주셔야지 그게 국가가 나중에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국가 보고 택해 주세요, 국가가 알아해 주세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정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고 이러한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는 장이 많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미 시간이 초과돼서요. 기술 발전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지만 다양한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얘기들이 우리의 방향성에서 좀 좋은 초석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패널분들과 여기 계신 청중분들께 감사하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